뉴욕 증시가 IT 기업들의 실적 부진으로 인해 혼조세를 보이며 주춤거렸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별다른 경제 지표가 발표되지 않은 가운데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이날부터 개막한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대한 관망세가 짙은 편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전날 장마감 이후 실적을 공개한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등 주요 IT 기업들의 부진한 실적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S&P 500 지수는 0.16% 오르며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반면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03%, 0.66%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도 이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가운데 미국 IT 기업들의 실적 부진 여파로 보합권에서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가 누그러지면서 유럽 증시는 한동안 랠리를 펼쳤습니다. 이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에 기술주 실적 부진 소식이 맞물려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중국이 대출금리 자유화에 나섰다는 소식이 한때 말세를 자극했지만 판세를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영국은 0.06% 내렸고 프랑스와 독일 증시도 각각 0.06%, 0.07% 하락했습니다. 일본의 열린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21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대승을 거두며 과반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NHK에 따르면 전체 242석의 절반인 121석을 새로 뽑은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은 지역구 및 비례대표 후보 65명을 당선시켜 비계선 의석 50석을 포함해 115석을 획득해 참의원 제1당에 올라섰습니다. 다만 단독 과반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공명당은 11석을 얻으며 비계선 의석 포함 20석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따라 양당은 이번 선거를 통해 참의원에서 135석을 확보했으며 모든 상임위원회 과반수를 확보하는 이른바 절대 안정 다수를 점하게 됐습니다. 지난 18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사전 회동을 가진 G20 노동장관들은 19일 재무장관들과 공동회의를 가진 뒤 민간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창출을 통해 글로벌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성명서상에서 장관들은 우리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투자와 기업 환경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부양적인 거시경제 환경을 유지할 것이라며 또 이를 통해 민간 부문이 고용과 성장에서 주된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노동시장이 더 효율적이고 역동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민간 부문 지원 의사를 강력하게 제시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이날 웹사이트에 낸 성명에서 보다 시장 지향적인 금리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20일부터 대출금리 하한을 철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민은행은 또 기준금리를 2.3배 이내로 제한했던 농촌신용합작사의 대출금리 상한도 없앴습니다. 인민은행은 이날 예금금리 상한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으며 주택대출금리 정책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선진국 중앙은행들의 출구 전략이 신흥국들에게는 큰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글로벌 금융시장의 혼란이 더 길어지고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IMF는 보고서에서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낮은 기준금리와 비전통적인 부양정책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용하는 출구 전략이 이머징 경제권의 도전이 될 수 있다며 특히 출구 전략의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거나 시장과 잘 소통되지 않을 경우 그 위험은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지난주까지 한 주간 기준으로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 S&P 500 지수는 4주 연속 상승세를 이끌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나스닥 지수는 4주 만에 하락 전환하면서 상대적으로 기술주가 약세를 보였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번 주에 23일에는 애플이 실적이 공개하면서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S&P 500 기업들의 3분의 1 정도가 이번 주에 모두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국내 증시에도 이번 주에 SK 하이닉스, LG전자, 현대, 기아차 등 IT 자동차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대거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번 한 주 실적 발표가 투자자들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난 주말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아베 총리의 연정이 과반을 훨씬 넘는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서 승리를 이끌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제 아베노믹스가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포함해서 자세한 글로벌 이슈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시작합니다.
어제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총리의 집권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국주체제 기반이 마련된 셈이어서 아베노믹스가 한층 더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엔저 장기화에 따른 국내 수출업체들의 영향까지 오늘 이 시간 집중 점검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LG경제연구원의 이지평 수석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의 승리 이미 많이 예상했던 바였는데요. 향후 아베노믹스에 어떠한 변화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시는지요? 네, 아베노믹스가 중의원하고 참의원으로 확보했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정책을 하려고 해도 자민당 아베 수상의 의도가 그대로 관찰을 하기가 쉬운 그러한 상황이 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베노믹스는 대폭적인 금리 완화를 첫 번째 화살로 하고 두 번째 화살은 재정 정책으로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선전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6월에 발표된 선전 전략의 경우에는 성과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민한 그러한 규제 완화라든지 가감한 선전 전략을 제시하지 못하고 약간 실망으로 일으킨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선거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보다 가감하게 아베노믹스를 추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자민당이라는 게 사실은 여러 파발의 연합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연합체 속에서 기득권을 옹호하는 이러한 입장이 강한 의원도 많습니다. 이러한 의원들이 아베노믹스에 대해서 내심이 굉장히 반대도 있었습니다. 농업의 개방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도 있었기 때문에 자민당이 승리를 했습니다만 이러한 파발 싸움이 옛날에 자민당식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경우에는 아베노믹스의 추진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아베노믹스가 처음 출범하게 되면서 엔화 환율이 대폭 절하되고 주가가 급등하면서 뚜렷한 움직임을 보였었는데요. 실물 쪽에서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베노믹스 실패할 가능성은 없는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네, 단기적으로는 1분기 성장률이 4.1%를 일본 경제가 기록을 하면서 IMF 전망치에서도 올해 일본 경제가 선진국 중에서 주요 선진국 중에서는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초반의 성과는 굉장히 예상 외로 대단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전도를 볼 경우에는 일본 경제가 2%의 경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성과는 상당히 성공으로 했다 이렇게 평가가 내릴 수 있고요. 다만 앞으로 이러한 성과를 장기화시키는 것이 과제가 되는데 따라서 선전 전략을 얼마나 잘 할 것인가가 과제가 됩니다. 단기적으로 금융이라든지 재정 정책은 효과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장기화시키기 위해서는 성장 잠재력을 높여야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기득권 세력의 이해관계를 억제하면서 새로운 혁신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아베노믹스가 지도력으로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는 아베노믹스도 단기 성과에 그치고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본 참의원 선거 이후 엔달러 환율의 동향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네, 일본 엔저 현상은 지난 5월 하순에 기록했던 1달러당 103엔 정도가 한계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노믹스가 완전히 성공하고 목표로 하고 있는 2%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크게 성공할 경우에는 엔저가 조금 더 심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아베노믹스가 완전히 실패하고 일본 경제가 재정 위기라든지 금리 위기로 빠질 경우에는 1달러당 한 90엔 이상의 더 높은 한 100엔 이상의 엔저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으로서는 일본 아베노믹스가 크게 성공하지도 않지만은 어느 정도 부분적인 성과를 보이면서
90엔에서 한 100엔 수준으로 왔다 갔다 하는 변동폭에서 추이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 90엔대에서 100엔대 정도 엔달러 환율 전망의 흐름을 전망해 주셨는데요. 그에 따라서 국내 한국 기업들의 수출 기업들의 영향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아베노믹스가 성공하여 물가가 소비세 인상 효과를 제외해도 2%로 높아지고 구조적으로 엔저 압력이 발생할 가능성 아니면은 아베노믹스가 실패하여 초의 엔저가 발생할 경우에는 크게 우리한테 위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위기가 오지 않더라도 아베노믹스가 어느 정도 성공하고 한계도 보이는 그러한 기본적인 전망을 가정하더라도 아베노믹스가 선전 전략을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투자 활성화를 위한 관세 정책, 그리고 신선전 산업에 대한 지원, 에너지 산업이라든지 의료 전단 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있어서 이러한 미래 선전 분야에서 한일 간의 산업 경쟁력 격차가 확대될 경우에는 우리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아베노믹스에 우리에 미치는 영향이 단순히 거시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산업이라든지 선전 그러한 미래 선전 산업에 대한 부분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초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LG경제연구원의 이지평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하반기 국제경제 3대 이슈 진단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오늘은 지난 주말 치러진 아베노믹스 참의원 선거 승리 짚어보면서 그 결과를 한번 분석해드리고요. 아베 총리의 중기 재정 건전화 방안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바로 어제였죠. 일본에서 일요일에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예상대로 자민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렇습니다. 뭐 예상대로 중간 평가 심판 성격이 강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일본 국민들은 일단 아베 총리가 가져가는 현재 경제개혁 기조 이런 부분에 점수를 줬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앞서 이제 이지평 연구원께서도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치러졌고요. 아직 확정된 의석수까지 발표는 다소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참의원의 242석 중에 과반 이상을 현재 자민당과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이 133석 이상을 현재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확정된 지역구가 나오게 되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보면 아베 총리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간 경제개혁의 심판 성격이 강한 이번 참여연 선거에서도 중의원에 이어서 과반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속도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을 벌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현재 자민당이 과반을 넘어간 부분은 지난 1986년 나카소네 총리와 2006년 고이즈미 총리에 이어서 세 번째로 양원에서 승리를 한 그런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아베 총리는 자신의 조부가 기시 노부스케 1958년 총리로 등극한 아주 명망 있는 가문의 자제로 정평이 나 있고요.
이런 피를 이어받아서 우익적인 성향을 조금 더 색채감을 좀 드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이 외부 시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참여연 의석을 확보하게 되면 국회 해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의원은 해산이 나올 경우 이제 임기가 이로써 이제 만료가 되지만 참여연은 이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최소한 3년간은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참여연의 과반의 그 효과를 크게 펼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얻게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서 이지평 연구원님과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아베노믹스 초반에는 뚜렷한 성과를 일단 보였습니다. 향후 어떠한 개혁방이 나올지도 시험대에 오른 상황인데 향후 추가 개혁방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 달에 이제 3가지 세계 경제 이슈를 다뤄드리는데요.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가장 이제 늦게 참여연 선거가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다뤄드립니다. 역시 이제 아베노믹스의 성공 여부는 성패 여부는 아베 총리가 어떻게 이제 성장 정책을 가져갈 것인가 여기에 이제 달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간 재정 정책은 추가적으로 예산을 크게 늘리는 정책을 폈고요. 그 다음에 화폐 정책은 BOJ가 정부적인 친화적인 성향의 양적 완화 정책을 계속적으로 현재 일본 정부와 손발을 맞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마지막 성장 전략인데요. 법인세를 내려주고 그 다음에 세제 개편 이런 부분에서 전임 민주당 정권이 가져왔던 소비세 인상 기조를 오는 10월에 이를 그대로 관철시킬 수 여부가 상당히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베노믹스가 추구하는 첫 번째 화살인 이른바 엔화를 절하시켜서 수출을 늘리겠다는 전략은 지금까지는 일단 성공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지난 주말에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도 100엔대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절하 추세가 바로 수출에 연동되는 이른바 J커브의 지체 효과도 이제 한 8개월 정도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도 많이 시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현재 일본 경제의 고민거리는 원전인 57개 원전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서 한두 개 원전을 빼고 이미 가동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러면서 이른바 원유 도입과 천연가스의 수입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이 무역수지 적자의 큰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에 아베 총리가 원전 가동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조금 더 국민의 중지를 모으고 이를 가동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다면 이런 무역수지 적자도 상당폭 돌아설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소비세 인상은 5에서 8% 내년 이제 4월 1일부로 예고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에서 10%는 2015년 10월로 예정이 돼 있는데요. 시퀘스터 발동을 통해서도 재정 적자 이런 부분을 현재 치유해 가고 있는 미국의 모양새처럼 재정 건전화 방안을 그대로 밀어붙일 수 있을지 여부가 아베노믹스의 성패를 좌우한다라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후퇴한다고 한다면 국가 신용 등급이 주요 신평사를 통해서 강등될 위험이 있고 그 다음에 국채 금리가 불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현재 잘 다독거리고 있는 아베 총리가 어떤 선택을 할지 선택은 일본 자민당 정부에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베 총리가 승리가 확정되자 이 군대 보유를 금지한 평화헌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평화헌법 구조죠. 개정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 당장은 좀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3분의 2 이상이 발의가 돼야 되는데요. 현재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은 여기 이제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소수당의 표를 모아도 3분의 2 이상을 발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다른 의원들의 에세이를 규합하는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는 일부 변수는 남아있지만 당장은 좀 힘들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이제 가장 주시하는 것은 이제 헌법 제9조죠.
이 1947년 군사무장을 할 수 없도록 그 2차 대전 패전국인 일본이 이를 수용하면서 이 군사무장을 하지 못하도록 구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를 바꾸겠다라고 현재 아베 총리가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바뀌게 되면 우리나라의 독도 문제, 중국과의 영토 분쟁인 센카쿠 열도 문제 이런 부분에서 그 갈등 요소가 좀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렇지만 현재 아베 총리가 기존에 발표했던 자신이 전 총리로 재임했을 때 신사참배를 못한 것이 한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점에서 일본 국민들의 그 정서를 달랠 수 있는 신사참배는 강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지난 주말에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장 회담도 폐회가 됐는데요. 선진국과 신흥국의 공동 성명도 발표가 됐습니다. 주요 골자는 무엇이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역시 이제 주제 그 골자가 아베노믹스보다는 이제 출구 전략의 그런 문제로 이제 옮겨갔는데요. 그렇지만 지난 주중에 버냉키 의장이 이 출구 전략에 대해서 아주 시장 친화적인 발언을 하면서 다소 그 밀도가 좀 떨어진 부분이 사실입니다만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 회의에서 이 출구 전략을 가동할 경우에 신흥국과 미리 조율하도록 사전 협의를 한다라는 것이 이 공동성명서에 채택이 됐습니다. 따라서 출구 전략의 청사진은 오히려 더 명확하게 이제 제시될 공산이 좀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글로벌 경제 여건이 계속적으로 현재 떨어지고 있는데 출구 전략을 미루고 계속 양적 완화 기조를 가져갈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공동 보조를 맞출 수 있을지 이 부분은 다소 의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각국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지역금융 안정망 도입 이런 부분은 이제 현원석 부총리의 입김이 많이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조세 포탈 이런 부분은 공동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이런 그 조세 피난처에 세금을 탄류하기 위한 그 기업이나 개인들의 계좌 개설 이런 부분은 공동 감시를 2015년 9월까지 이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세수 확보 방안으로 각국이 크게 노력하는 부분이 이번 G20 모스크바 재무장관 중앙은행장 회의에서 담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중국 인민은행은 대출금리의 하한선을 자유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인민은행이 이제 지난 주말에 금요일쯤에 발표가 됐는데요. 대출금리의 이제 하한선을 좀 낮춰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른바 이제 프라임 레이트를 가져가는 그 우량 기업들은 여기 이제 해당이 될 텐데요. 그렇지만 자금을 그 현재 아주 요청하는 일부 그 부실 기업들은 이것이 이제 내려갈 수 있을지는 다소 갸우뚱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대출금리 하한선을 4.2%로 이제 고정을 시켰는데요. 이보다 이제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여지는 시장 친화적인 정책 기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러우주에이 중국의 재무부장은 추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지 않을 것이다. 하반기에도 이런 얘기를 곁들이는 것으로 봐서는 현재의 리커창의 리커노믹스는 대량의 경기 부양 카드보다는 세밀한 미세 조정, 그때그때의 정책 기조 이런 부분에서의 수혈이 있을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인민은행의 대출금리가 내린 부분은 일단 중국 증시에는 일시적이나마 단기적으로는 호재성 재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미국 연준이 대형 은행들에게 허용했던 원자재 현물 거래를 중지할 의향을 피력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도 이어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원자재를 주로 이제 담당하는 업체들이
최근에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네.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를 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FRB가 검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2003년도에 현물 거래를 대형은행들에게 원자재 거래를 허용을 했는데요. 이 허용을 한 이후에 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재고를 확보하면서 재고 창고를 마련하는 등 이러면서 가격의 교란 요인이 발생하는 것을 업계가 강하게 미 연준에 현재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자 대형은행에 허용했던 현물 거래 이 부분을 현재 재고를 확보해 놓고 이런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는 쪽으로 FRB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현물 거래를 중지시킬 수도 있는 리스크 요인인데요. 미국의 대형 10개 글로벌 은행들이 원자재 현물 거래에서 그 파생되는 한 해의 수익 규모는 약 60억 달러의 수익이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현재 날아가지 않을까 노심초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이제 재고를 확보하거나 재고를 창고에 쌓아두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형은행들이 선제적으로 이를 철수시키겠다라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을지 이번 주 관측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전략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주간 증시 캘린더 알아보면서 증시 흐름까지 전망해보는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요.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의 증시 캘린더 짚어보기 전에 먼저 지난 한 주 국내 증시 흐름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1870 정도에 출발을 했다가 1840선까지 밀리기도 했었고요. 반면에 1890선 위로도 올랐다가 결국은 월요일 다시 시초가 부근이죠. 1870선 정도에 다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 어떠한 점이 영향을 줬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뭐 지난주 뭐 주가만 본다라면 일주일 동안 거의 변동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뭐 지지난주 금요일 종가하고 거의 비슷하게 마감이 됐는데 일단 지난주는 뭐 지지난주랑 비슷하게 중국 경제 지표라든지 중국 증시에 따라서 좀 울고 웃었던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중국의 뭐 GDP라든지 혹은 뭐 리커창 총재의 뭐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 뭐 이런 얘기로 인해서 주가가 좀 올라왔다가 또 뭐 그게 아니다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다시 또 이틀 연속 조금 약세로 좀 마감이 되면서 조금 뭐 그냥 큰 움직임 없이 마감이 됐는데 일단 뭐 중국 증시의 영향도 크고요. 또 하나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국내 기업들의 어닝 시즌 실적 발표를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이제 대형주들 위주로 실적 발표되다 보니까 그게 좋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조금 탄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띄었다는 부분들. 조금 이제 안타까운 부분들은 외국인의 현물이 이제 물론 이제 이틀밖에 안 됐지만은 목요일하고 금요일 이틀 연속 약간 매도 우위로 마감됐다는 부분들 한 5거래일, 6거래일 매수 우위로 나오다가 매도 우위가 좀 나왔다는 부분들은 좀 불안감을 좀 연출시켰고요. 또 하나가 지난주 원래 이제 1900포인트를 돌파시킬 수 있는 그 좀 절호의 기회였고 그런 길목에 놓여 있었는데 1900을 돌파를 못 시키고 일단 1800 후반 정도가 매물대로 작용을 하면서 한 주가 마무리됐다는 부분들은 좀 아쉬운 감이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번 한 주 동안 발표하게 될 경제지표 일정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뭐 주요 경제지표가 아주 많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경제 지표도 있지만 기업 실적 부분들이 더 눈에 띄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 6월 기존 주택 판매 지수가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맥도날드 실적이 앞두고 있고, 미국 장 마감 후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있다는 부분들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내일이죠. 7월 23일에는 미국 5월 주택시장 지수 상승률하고 미국 7월 리치몬드 여는 제조업 지수, 그리고 듀퐁사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마감 후에는 애플하고 AT&T 실적을 좀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거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24일 수요일에는 중국 HSBC PMI 지수하고 미국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 미국 6월 신규 주택 판매, 미국 7월 제조업 PMI 지수, 미국 일본 6월 무역 수지 지수가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기업으로는 보잉, 캐터필라, 포드, 무디스의 실적을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25일 목요일에는 이제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하고 6월 내구재 주문 증가율 경제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고, GM, 다우케미컬, 그리고 장 마감 후에 진가의 기업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26일에는 이제 미국 미시건 대학교 소비자 심리 지수하고 일본 같은 경우 6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를 좀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번 주에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우려는 한층 줄어든 가운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최대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주 전략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도 역시 중국에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이죠. 수요일에 이제 중국 HSBC PMI 지수 결과치가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일단 PMI 지수에 따라서, 제조업 물가 지수에 따라서 중국 증시가 다시 상승을 전환시킬 수 있는지 여부. 일단은 뭐 지난주부터 혹은 지지난주부터 본다라면 중국의 경제 지표가 그래도 생각했던 것만큼 발표를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생각했던 것만큼 발표가 이루어진다라면은 증시에는 좀 우호적이라고 좀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좀 그게 아니라 그러면 조금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 열어두셨으면 좋겠고, 또 일단은 이번 주는 해외 경제 지표는 그게 아주 중요하게 지난주처럼 중요한 지표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다음 주 이제 중요한 것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해외 기업도 있겠지만 국내 기업의 실적에 따라서 증시의 변동성이 좀 많이 놓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해외 기업 실적하고 가장 연관성이 깊은 기업, 우리나라 요즘에 연동성이 많이 나오는 게 애플사거든요. 그래서 수요일이죠. 수요일에 이제 미국의 F사가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은 수요일인 거고 미국 시간으로는 이제 화요일에 장 마감 후에 발표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요일에 바로 영향을 미칠 텐데, 애플사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그에 따른 부품 회사들의 실적이 조금 기대가 되거나 아니면은 주가의 움직임이 좀 나올 수가 있고요. 또 애플사 실적에 따라서 또 최대 경쟁사인 삼성전자나 삼성 관련된 부품사들의 기업의 힘이 또 엇갈릴 수 있다는 거 좀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애플사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전기전자 기업의 주가의 방향성이 이제 방향성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좀 생각을 하면서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이번 주도 좀 지난주랑 전략은 비슷하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아직은 추세가 반전되진 못했어요. 지난주에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900포인트를 돌파를 시켜야 되는 자리에서 돌파를 못 시키고 우리나라가 조금 그냥 제자리에서 머물렀다는 얘기는 약간의 에너지, 그러니까 힘을 모으는 구간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 조금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이 자리가 돌파가 되면서 추세가 반전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 즉 무슨 얘기냐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일단 1900포인트 회복이나 돌파가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61선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지난주 540포인트에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아직 540포인트가 100% 안착이 됐다고 말하기에는 조금은 모자른 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540포인트 회복 안착 혹은 550포인트대 61선을 강하게 돌파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시면서 이번 주를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이 약간 수급에서 돌아오는
모양새를 띄다가 지난주 목요일하고 금요일에 매도 우위로 좀 마감됐다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들 유가증권 수급액이 얼마나 좀 개선됐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 약간 이제 공략해 볼 수 있는 업종이라든지 뭐 관련된 종목군들을 보신다라면 일단은 뭐 지금 새로운 주도주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데 새로운 주도주가 지금 나올 수 있는 구간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그와 관련된 반도체라든지 LED 아니면 자동차 부품주도 중에서 타이어라든지 자동차 경량화 아니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 섹터라든지 여행, 뭐 쇼핑 그리고 통신 섹터를 좀 보신다라면은 주도주가 향후 어느 쪽에서 나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기 민감주가 지난주, 그러니까 지지난주 좀 강하게 올라왔다가 지난주에 좀 쉬어가는 모양을 띄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의외로 경기 민감주들이 또 반등을 한번 또 강하게 시원하게도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은 한 번쯤 열어놓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경기 민감주가 다시 한번 강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전망하셨는데 IT 자동차주가 이번에 대거 실적 발표가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실적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주가들의 영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점도 간략하게 한번 코멘트 들어볼게요. 일단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실적은 이번 분기가 아주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나올 것 같고 IT 쪽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IT 쪽에 FPCB라든지 카메라 모듈 쪽에 있는 기업들은 이번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다음 실적, 그러니까 3분기라든지 4분기 실적이 좀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 우려감이 표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반도체라든지 LED 쪽은 여전히 계속 실적이 개선될 전망을 좀 나올 수 있다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부가 오는 2017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5년간 총 10조 원의 연구 개발비를 투자해 신약 20개를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를 5년간 5천억 원 규모로 조성해 국내 제약사들의 해외 진출을 돕기로 했습니다. 네, 김용준의 골드박스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용준 전문위원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부가 앞으로 2017년까지 10조 원을 투자해서 신약을 개발한다고 밝혔는데요. 어떻게 이 방침 생각하시는지 평가 들어보고 싶고요. 관련 업종들의 영향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 기사가 발표된 내용은 이제 그 5년간 R&D 투자를 통해서 한 10조 정도를 투자를 해서 신약을 20개 정도 개발을 하겠다. 그리고 얘기의 이제 핵심은 뭐냐면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모든 제약 산업들이 제너릭 위주의 어떤 산업,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제약사들이 만들어내는 오리지널 약을 화학적 반응을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게 이제 제너릭인데, 제너릭 중심에서 신약 개발 중심으로 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좀 보면은 발표한 내용을 좀 잘 점검을 해보면 2013년도부터 17년까지 민관, 그러니까 개별 기업과 정부가 합쳐가지고 R&D에 대한 투자를 5조 원 정도 투자를 하고 신약 개발을 그러니까 5천억 정도를 그러니까 5조 원 정도 투자를 해서 신약 개발 쪽에 20개 정도를 개발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펀드가 5년간 5천억 정도로 이제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이제 파마 2020 비전, 그러니까 이제 신정부가 제약 산업을 구체적으로 이제 육성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2020 파마 2020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이제 첫 번째 안이 나온 거고요. 결국 결론은 세계 7대 제약 강국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도약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러한 어떤 큰 그림을 가지고서 이제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좀 하나하나씩 좀 보면요. 첫 번째로 이제 글로벌 제약 펀드에 이제 연간 한 1,000억 정도로 집어넣겠다는 얘기죠. 글로벌 제약 펀드 연간 1,000억 정도로 집어넣는데, 그래서 이제 5년간 5천억 펀드를 조성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이 자금을 가지고서 제약 산업들에 좀 지원을 좀 해주겠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여러 가지 이제 그 제약 관련 펀드들이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관련 펀드들이 많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한쪽으로 집중을 해서 모아가면은 5조 원 정도는 5년간 투자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는 제약 관련한 R&D에 대한 부분을 이제 당장 2배 정도를 늘려보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유망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걸 통해서 유망 분야라는 것들도 이제 별도적으로 이제 그 선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이게 현실적인 내용이냐 아니냐라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나오는 부분이 이제 그 당장 그 돈입니다. 재원 조달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민간 재원 조달을 해서 5년간 10조 원을 지금 투자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연간 그러면 2조 원 정도의 어떤 자금이 좀 필요합니다. 2조 원 정도 자금인데, 지금 구체적인 방법들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금 조달을 하는 게, 민간에서 1조 정도를 투자하고, 관에서 1조 정도를 투자한다 그러면, 관 같은 경우에도 당장 2013년도부터 집행을 하려면 예산이 잡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이 부분이 안 잡혀 있다는 게 문제죠. 그리고 이제 그 투자를 하는 민간 쪽에서도 이 자금에 대한 지금 준비들이 지금 전혀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원 조달에 대한 첫 번째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유망 분야 선정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신약 개발을 하는 것은 어느 쪽으로 신약 개발을 하느냐가 좀 문제인데요. 그럼 신약 개발 전 단계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충분히 끝났냐?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제 바이오시밀러 쪽하고 줄기세포 쪽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바이오시밀러를 집중적으로 밀 거냐, 아니면 줄기세포를 통해서 그 신약 개발을 할 거냐라는 얘기들도 아직 정리가 안 된 거고요. 그리고 신약 개발 20개라고 하는데, 신약 개발 20개라는 게 이게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여지껏 그 제약 쪽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나온 국내 그 신약이 20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얼마 전에 한 군데를 더 승인을 해줘서 20호까지가 지금 나왔는데, 그러면 이게 뭐 느닷없이 바로 이제 신약 개발이 지금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럼 결국 이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약에 대해서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해서 20개를 만들어낼 거냐라는 것도 문제고요. 그리고 신약 개발 전 단계인지 아니면 어느 부분인지도 좀 상당히 좀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줄기세포를 집중적으로 민다라고 했는데, 그럼 줄기세포가 우리가 알기로는 성체줄기와 배아줄기세포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성체줄기세포는 기술의 그 발전은 많이 됐지만 분명히 이것이 확대되는데, 그리고 신약으로 가는 데는 몇 가지 그 어떤 문제들이 있고요. 배아줄기세포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기술이기는 하지만은 결국은 문제가 뭐냐면 그 윤리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배아줄기는 그 각 종교단체에서도 지금 맡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배아줄기 세포에 대한 규제를 풀어서 이쪽을 밀 거냐, 아니면 성체줄기 세포를 가지고서 이쪽을 집중적으로 할 거냐라는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의 유망 기술을 도입하거나 물질을 도입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쪽 부분보다는 국내 어떤 신약 물질이나 기술을 갖다가 그 해외에다가 이전시키는 방법이 훨씬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 생물학 쪽으로는 조금 더 앞서 있는 쪽이고, 그리고 신약에 관련된 부분들은 많은데, 지금 우리나라의 진짜 문제는 어떤 부분이냐면, 결국은 그 자금이 없는 벤처기업 단계 아니면 초기 단계 연구소 개념의 어떤 신약 개발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그 자금력이 없기 때문에 그 임상이라는 과정들을 진행을 못합니다. 임상이라는 건 보통 몇백억씩 들어가는 임상들이 있고요. 그게 그 실패 확률들이 좀 많기 때문에 결국은 벤처기업들은 어떤 현재 상황들이냐면 자기네들이 그걸 끌고 가질 못하는 거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대부분 헐값에 국내 제약사에다가 매각하는 이런 구조들인데, 이거보다는 결국 이제 어떤 그 신약을 근본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금 지원들을 통해서 이들이 임상까지도 진행할 수 있는 전체적인 그 그림들을 좀 그려주는 것이 조금 더 현실적인 안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문제가 이제 전담 부서가 지금 확정이 안 됐습니다. 오늘 발표된 내용은 보건복지부 기준이거든요. 그 보건복지부 기준의 어떤 중심 체제로 갈 거냐, 아니면 또 한 가지는 직영부에서 있는 바이오 나노과를 중심으로 갈 거냐, 아니면 이 두 가지를 통합해서 하나의 단일 체제로 갈 거냐라는 부분들도 지금 풀어야 될 문제들이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복합단지를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송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이제 바이오가 어떤 기업들이 들어가 있냐면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KBCC 이런 데가 들어갔는데, 이쪽은 거의 다 어느 쪽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바이오시밀러 내지는 그
바이오 쪽의 어떤 원료들을 만들어내는 일종의 공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쪽은 송도는 이런 쪽으로 좀 중심이 되고 있고요. 오성 단지를 중심으로 또 바이오 단지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러면 각 단지에서 어떻게 운영을 할 거냐도 좀 문제가 됩니다. 저 송도처럼 저렇게 이제 그 바이오 시밀러 쪽만 집중을 하고 오성은 또 뭐 바이오 신약을 만드는 쪽으로 집중을 할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뭉쳐 있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얘기들을 좀 같이 좀 해봐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한번 종합을 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정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보였던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뭐냐면 타마 2020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고 그리고 미래의 먹거리라는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제너릭 중심의 어떤 구조라는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결국 이 부분들을 탈피해서 뭔가 신약 쪽에서 고부가가치 쪽으로 넘어갔고 그리고 향후 미래의 먹거리인 바이오 신약 쪽에 분명한 우리가 그 선점을 해서 세계 7위 업체로 세계 7위 국가로 올라가겠다는 얘기들은 인정을 하는데 결국 지금 아직까지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도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현재 큰 그림을 그려놓은 상태에서 세부적인 지금 토의 단계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약산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도출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그 자금이 먼저 확보가 돼야 됩니다. 전담 정확하게 이제 밀어줄 방향들이나 이런 것들이 집행되기 전에 결국 이거에 대한 재원 조달이 먼저 되지 않고서는 이 산업에 대한 방향들을 결정하기는 좀 상당히 어렵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담 부서 내지 단지 조성. 그러니까 앞부분에 좀 설명드린 것처럼 어느 쪽에서 전담을 해서 이것을 끌고 갈 거냐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단지별 특성화를 어떻게 시킬 거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그림이 어떤 전 단계에서의 어떤 인프라 구축.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신약 중심으로 갈 거냐. 근데 신약 중심으로 가기 전에는 결국 바이오 쪽에서는 바이오 시밀러가 전제가 깔리지 않고서는 신약 중심으로 가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충분한 어떤 기반을 닦고 나서 그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갈 건지 아니면 바이오 시밀러는 신약을 가는 중간 다리에서의 어떤 중간 보조 역할로만 갈 건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정리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바이오 중심인지 줄기세포 중심인지 신약을 만들어내는데 바이오 중심과 줄기세포 중심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안들이 도출됐을 때 결국은 가는 길이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향후 이런 부분들이 정비가 돼서 집중화돼서 지원을 할 때는 상당 부분 수혜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바이오 쪽에 대한 어떤 새로운 변화로 그리고 미래의 먹거리로서 지금 서서히 신정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인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 준비한 수서는 여기까지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용준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지난주 코스피는 19,871포인트에서 마무리되면서 월요일 종가 부근에서 다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주간 기준으로 1% 이상 오르면서 540선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번 한 주 국내 증시 흐름은 어떤지 2부에서 이어지는 2부에서 함께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IT와 자동차들의 실적 발표가 대거 몰려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최대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해외에서는 애플의 실적 발표가 23일에 예정돼 있죠. 그에 따른 영향까지 모두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동차보다 질주가 빠른 타이어주 2부에 이어서 자세하게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1부 순서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